그래서 우선에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지금은 기업표준인증센터라는 그냥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대표 컨설턴트 겸 이제 기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제가 실제 여러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제품에 대한 ROHS 시험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았었고, 또한 ISO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ROHS를 활용하여 경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SO 인증 심사 시 ROHS는 어떤 측면에서 심사에 활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인증 알려주는 남자와 함께 찍먹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OHS는 무엇일까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의 약자로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일부 안 좋은 물질들이 있으니 이 물질들은 쓰지 마세요 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품에 특정 유해 첨가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자제품에도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OHS는 어떤 산업에서 요구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무한 바로는 전기전자제품 쪽 관련 협력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주처에 요구되고 있고요. 심사 컨설팅이 수행될 때 확인된 내용은 섬유, 원단 및 건축자재, 의료기기 부품 등의 산업에서 ROHS 테스트 리포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산업에서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아마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ROHS는 왜 요구되고 있을까요? 현재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전자제품이 점차 증가하며 이로 인해 전자폐기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몇십 년 전의 경우도 스마트폰까지는 아니지만 컴퓨터, TV 등의 전자제품으로 인한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납, 수은과 같은 독성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성 물질이 식물과 동물에게 흡수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인간의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전자제품을 만들 때부터 아예 이러한 유해물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OHS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왜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알아볼 텐데요. ROHS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현재는 총 10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납, 수은, 카드뮴, 유가크롬, PBB, PBD로 총 6가지였으나 프탈레이트 4종이 추가되어 현재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납의 경우 납땜을 할 때 많이 사용되었고 회로기판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었죠. 사람이 납에 노출되어 이것이 체내에 축적된다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고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고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샘플 시료에서 1kg당 납이 1000mg을 초과하여 물질이 조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에 kg당 mg에 대한 시험 결과 해당 샘플에서는 검출 안됨이라는 결과가 포함된 성적서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시험 성적서에는 MDL이라는 용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는 Method Detection Limit이고 해당 시험 기관의 장비가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즉 통상적으로 MDL은 법적인 검출 한계보다 더 세밀하여야 하고 이러한 MDL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면 한계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니 어렵죠. 숫자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법적으로 제품 1kg당 1000mg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납을 검출할 수 있는 MDL이 10인 장비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10mg이겠죠. 그 장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샘플이 0에서 9.9999mg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0mg 이상은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겠죠. 시험기관의 장비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A 시험기관에서 납에 대한 MDL이 10인 경우도 있고 B 시험기관에서는 5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근무할 때 해당 시험을 의뢰한 결과지에서 확인했거나 혹은 심사를 하면서 ROHS 검사를 확인했을 때 여러 시험기관에서의 MDL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치 대비 엄청 낮은 수치이므로 시험기관별 시험 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은 역시 샘플 1kg당 1000mg을 초과하여 물질이 구성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죠.
이는 기화가 잘 되어 호흡기로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말인데, 특히 메틸수은의 경우 세포막을 매우 잘 통과해서 뇌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온에 노출되어 체내 축적이 이루어질 경우, 손발이 마비되거나 언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청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 신경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뮴의 경우 좀 더 타이트하게 샘플 1kg당 100mg을 초과하여 물질이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을 망가뜨려 몸속의 칼슘이 모두 배출되어 뼈가 극도로 약해지는 이타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흡입 시 폐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산업적으로 전기를 잘 통하게 하거나 녹는 점을 낮추거나 부식을 막아줘서 재료 본연의 기능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노출 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ROHS의 경우 탄생 배경 자체가 환경 보호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준수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고, 추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작업자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납땜 작업 시 흉을 지속적으로 흡입할 수도 있고요. 도금 작업 시 카드뮴이나 육가크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ROH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ROHS가 여러분의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번창하세요.